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자신이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의 허술한 대처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공백이 화를 키웠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의 수감 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가 조만간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화마가 삼킨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의 처참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첩탑과 지붕은 무너졌지만 상당수 역사적 유물들은 화를 면해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 있는 LG화학, 하나케미칼 등이 기준치를 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측정 대행업체들과 짜고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아홉 시 뉴스입니다.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오늘 경남 진주의 참극은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좀 더 짚어볼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잦은 다툼과 난동을 부려왔고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10대 여학생이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해 놓았지만 이번 난동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이 과거 5차례 출동했고 보름 전에도 출동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경찰의 갈등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조현병 전력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참극 상황은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금세 5층까지 번집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42살 안모 씨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황급히 집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저는 7층에서 이제 내려가려니까 하염하고 계단에 연기가 너무 많이 차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대피를 했죠. 불을 지른 안 씨는 복도식 아파트의 유일한 통로인 2층 계단에 내려와 있다가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방화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에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사망자와 부상자들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나 여고생, 70대 노인 등 노약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쏘며 대치하다 15분 만에 안 씨를 제압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어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난데없이 벌어진 참혹한 묻지마 범죄에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 참극은 모두가 잠들었던 새벽 4시에 벌어졌습니다. 번지는 불길을 피해서 황급히 내려오다가 단 10여 분 만에 범인의 흉기에 주민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 잠들었던 새벽 시간, 아파트 마당에 요란스레 소방차가 들어서고 집집마다 불이 켜집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대피한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로 모여들고 소방대원들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방화범의 흉기 난동으로 아파트 단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 투시에 돼가지고 노선 앞에 누우선 사람 좀 살려고 감을 지는 기라 2층 중간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둘이가 그 피 투시에 돼가 쓰러지가 있어요. 불길을 피해 나왔다가 다시 화들짝 집 안으로 숨어들어 가까스로 화를 면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피 보고 일단 겁이 나서 다시 들어가죠. 들어오신 게 하도 몇 분 안 지나서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계단으로 대피하다 범행 현장을 맞닥뜨린 주민들은 생사를 오가는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3층에서 그분을 만났거든요. 두 자리로 가 있더라고요. 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애가 둘이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앞에 편에 데리고 가고 내가 뒤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엔 40건이 넘는 구조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저 입구에 한 분, 요 입구에도 몇 분이 쓰러져 계시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공황 상태. 황망하게 가족이나 이웃을 잃은 주민들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가 안 난다 하고 일어나길래
한번 논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또 전화가 왔다. 영문도 모른 채 큰 봉변을 당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참극을 벌인 이 40대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극을 벌인 범행 동기가 뭔지 경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현재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과 난동도 있었고 또 조현병 전력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경찰 수사에서 새로 나온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수사본부가 마련된 경남 진주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경찰서에는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인 42살 안모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안 씨는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자세한 범행 동기를 두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경찰서장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형사팀 전원을 투입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안 씨는 혼자 살았고 지난 2015년 조현병 증세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자신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다며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범행 전에 휘발유를 주방에 뿌린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하나뿐인 대피로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경찰은 안 씨가 휘발유와 흉기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는지 등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 씨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등 범행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방화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만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려면 좀 더 수사가 필요하겠군요. 네, 차주화 기자였습니다. 오늘 숨진 10대 여학생은 과거 두려움을 느껴서 집 앞에 CCTV를 설치했고 여기에는 이 남성의 과거 난동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도 했고 또 경찰이 5차례나 출동했지만 결과는 참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경찰의 과거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 여고생이 쫓기듯 황급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쫓아와 위협하듯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갑니다. 그날 밤 다시 찾아온 남성은 아파트 현관에 오물을 뿌려댑니다. 방화와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안 씨였습니다. 평소 신변 위협을 느낀 위층 여고생은 집 앞에 직접 CCTV까지 설치하고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증거가 있는 채로 형사계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아무런 조치도 안 취지고 벌금형도 안 떨어지고 아무런 그런 게 전달 받은 게 없어요. 안 씨는 평소 다른 이웃과도 폭행 시비를 자주 벌여왔고 승강기에 오물을 뿌리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아파트에 출동했고 최근 들어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5건이나 됩니다. 사람 보이고 아무도 느낌이 안 좋아 보였어요.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제가 일단은 주민센터에 보고는 들었는데. 안 씨는 2015년에 폭력 혐의 재판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로 한 건만 입건했을 뿐 조현병 이력은 몰랐습니다. 아파트 앞에다가 그냥 간장이라든지 이런 오물을 좀 뿌리고 이런 식의 어떤 사소한 시비 이런 식의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기도하고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끔찍한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 40대 남성의 조현병 병력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과 이번 범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좀 더 깊게 따져봐야겠지만 과거 강북 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가 비슷한 경위로 흉기에 찔려 숨진 바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과 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임세원 교수는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조울증 환자의 극한 폭력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피해 망상 등이 심해지면 묻지마 범죄처럼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전에 징후를 보여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해 및 타해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해 및 타해 위험이라는 것이 판단하기 굉장히 좀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단적 폭력 행동은 주로 치료를 중단한 뒤 나타나는데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그만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을 떠나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뭐가 좀 정보가 있어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어려운 일이라 예. 전국의 지역센터마다 보건요원 1명이 중증 정신질환자 70~80명을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한계로 작용합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엄지다입니다. 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월 구속된 뒤 77일 만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경남 창원시 도지사 관사로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또 드루킹 등 재판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 김 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법원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흘 넘게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석금은 2억 원, 그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 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어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던 점이 감안돼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반대해왔던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환영했고 한국당은 권력 눈치 보기 석방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했던 민주당. 오늘 보석 결정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정 정상화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고 했고 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을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로 연결시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력 눈치 보기로 규정했습니다. 한국당에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석방 결정이고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공세도 예고했습니다.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또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씁쓸하다. 청와대 눈치 보기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지사 공백이 도정의 공백이란 의견이 결정에 반영됐다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석방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젯밤 12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자마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곧바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칼로 베는 듯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대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 사유입니다.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국민들 뜻에 따르자고 썼습니다. 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섰습니다.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리상 석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새 사건으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공천 개입 사건의 형이 확정됐는데 새 사건은 사실상 한 사건이어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란 겁니다. 징역 2년형은 이미 형기를 다 채웠고 다른 두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시점에서 석방이 가능할까요? 각각의 경우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형사소송법에 7가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을 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박 전 대통령 측의 신청 이유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관건인데 구치소에 물었더니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판단은 검찰 몫입니다. 조만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결과에 따라 석방도 가능합니다. 김경수 지사처럼 보석도 석방 제도 중 하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 즉 미결수에만 해당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다른 재판의 피고인이지만 지금 시점의 법적인 신분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보석은 불가능합니다. 사면이나 가석방도 있는데 우선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가까이 광복절 특사를 고려하더라도 이때까지 다른 재판들이 끝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풀려나겠지만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와 같은 다른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팩트체크 K 오규정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본 후진 뉴스 네트워크는 김 부장의 역 주변 시찰 장면을 오늘 촬영해 보도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준비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의전을 총괄하는 인물로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개최지를 사전 방문했습니다. 첨탑과 지붕이 무너진 노트르담 대성당의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처참했지만 값을 따지기 힘든 예술 작품과 문화재 상당수는 화를 면했습니다. 유명한 장매창 스테인드 글라스와 가시 면류관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대성당의 내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치 모양의 천장엔 폭격을 맞은 듯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바닥에는 불에 탄 목재와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구조물 전체의 안전도 아직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Globalement, la structure tient bon et quelques vulnérabilités ont été identifiées, notamment au niveau de la voûte, c'est-à-dire du plafond. 첨탑과 지붕은 무너져 내렸지만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역사적 유물들은 상당수 화를 면했습니다. 기독교 예술의 정수로 불리는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과 그리스도 희생의 상징인 가시면류관, 또 8,000개가 넘는 파이프로 된 오르간에도 불이 옮겨붙지 않았습니다. 200m가 넘는 인간 사슬을 만들어가며 유물을 지켜낸 소방관과 공무원, 성직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On fait un travail d'équipe remarquable pour sécuriser les biens les plus précieux, notamment la couronne d'épines. 잿더미 속에서 건진 유물들은 복구와 보존을 위해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함께 성가를 부르고 촛불을 들고 행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옛 모습을 잃은 노트르담 대성당 앞과 그 주변 광장에는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850년 역사의 문화유산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렇게 소실되자 복원에 얼마나 걸릴지가 벌써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5년 안에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십 년, 한 세대가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양민혁 특파원, 성당 피해가 상당합니다. 첨탑과 지붕뿐만 아니라 내부도 처참하고요. 그런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5년 안에 복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어젯밤 긴급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아름답게 복원하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길게는 40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노트르담 대성당 전체 복원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30년이 걸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불이 나기 전의 일이고요. 지금은 대성당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전체 구조물의 완전 소실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내부를 비롯해서 지붕과 그리고 첨탑이 붕괴됐고요. 또 15시간 넘게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800도 넘는 열이 가해졌고 또 수천 톤의 물이 퍼부어졌기 때문에 구조물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건 사실 복원에 필요한 건축 자재라고 해야 하나요? 자원이 꼭 필요한데 참나무 수천 그루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필요한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목재와 석재, 그리고 또 목공과 석공, 복원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나무회 같은 경우에는 150년 된 수종, 그리고 길이가 2m 넘는 수천 그루가 필요한데요.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포레, 즉 숲이라고 불리는 지붕 아래에 있는 목조 구조물을 비롯해서 성당 내부를 복원하는 데 이 참나무 수천 그루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프랑스의 한 보험사가 참나무 1,300그루를 기증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지방정부도 나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서 참나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벌써 복원 기금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복원 예산이 막대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화재가 워낙 안타까운 화재였기 때문에 이 제 모습을 되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지원이 프랑스 안팎에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액도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7억 유로,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또 프랑스 재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예산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 모금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 잠깐 보죠. 실화로 보인다. 초반에 이렇게 나왔는데 화재 원인 조사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일단 방화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50명의 조사관을 투입을 해서 복원 공사에 참여했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특히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지붕 근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붕이 붕괴됐고 근처도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었습니다.
김학의 사건 소식입니다. 검찰이 별장주인 윤중천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건설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억 가까운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내일 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의 뇌물수수, 성폭력 의혹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2017년 한 중소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 업체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상복합 사업을 하려 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자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사업성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러자 윤 씨는 규제를 풀어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 업체에서 2억 원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오늘 아침 윤 씨를 체포했습니다. 수사단 출범 20일 만입니다. 윤 씨 체포영장엔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따오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인데 실제 계약은 성사되지도 않고 챙긴 돈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단은 성폭력 장소로 지목된 원주별장의 새 소유주에게도 윤 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수억 원을 받아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가 오피스텔 시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를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6, 7억이 들어갔어요. 수사단은 사건 핵심 인물인 윤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우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개인 비리 혐의들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내일 중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성폭력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이 시간 연속 보도해드린 서울대 동물실험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복재견 메이가 지난 2월에 실험실에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숨진 사실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내에 동물실험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안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동물실험을 겪은 복재견 메이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보. 메이는 결국 지난 2월 말 이병천 교수의 실험실에서 폐사했습니다. 이 교수는 메이에게 이유를 모르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 부검을 했지만 사망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이의 사망 관련 내용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 측은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문제는 1차적으로 연구자 책임이라며 동물의 사인이나 사후 처리까지 보고받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중인 동물이 어떻게 죽든 평상시엔 윤리위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동물실험 윤리 논란의 당사자인 이병천 교수는 2년 전부터 서울대 실험동물 자원관리원장을 맡아 학교 전체의 실험동물 관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외부 관리 감독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 정부가 직접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적절성 등을 관리 감독하게끔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에는 대학 등 교육기관은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와 서울대에서는 연구팀의 동물 실험이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한 해 실험에 쓰는 동물은 약 100만 마리로 국내 동물 실험의 34%를 차지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황하나 씨가 마약 공범으로 지목한 가수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유천 씨는 경찰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좀 더 조사하려 했지만 박 씨는 긴 조사가 피곤하다며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조사받으면서 혐의 계속 부인하셨나요? 그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박 씨는 연인이었던 황하나 씨와 함께 올해 초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마약을 거래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근거로 박 씨를 추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하고 어딘가로 가서 물건을 가져가는 영상인데 경찰은 박 씨가 마약상에게 돈을 보내고
약속된 장소에서 마약을 가져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최근 몸을 제모하고 머리 염색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따져 물었습니다. 마약 피해자들이 몸에서 마약 흔적을 없앨 때 쓰는 수법이라 증거인멸이 아닌지 의심한 겁니다. 박 씨는 평소 콘서트 등 활동 때는 제모와 염색을 한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 때처럼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결별 이후에도 황 씨가 힘들어해서 만났지만 자신이 마약을 한 적도 없고 황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박 씨가 마약을 권유했다는 황 씨 진술과 정반대라 대면 조사 가능성도 있었는데 경찰은 황 씨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일정을 곧 잡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 산업단지의 사업장들이 기준치를 넘는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와 짜고 조작된 오염물질 측정값을 보고하는 수법이었는데요. 먼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LG화학 여수 하치 공장입니다. 2016년 11월 11일 기준치의 배에 가까운 농도의 염화비닐을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 보고한 측정 성적서에는 농도가 훨씬 낮다고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이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와 짜고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4년간 150건 가까이 성적서를 조작했습니다. 한화케미칼 여수 공장도 같은 수법으로 성적서를 조작해왔습니다. 오염물질 측정값을 낮춰 작성하거나 아예 측정도 안 한 채 허위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가증 대행업체 관계자, 그다음에 배출업체 관계자 간에 공모했다라는 사실을 자백을 받았기 때문에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의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상의해가며 측정값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여수산업단지의 230여 개 사업장에서 13,000여 건의 성적서 조작을 확인하고 측정 대행업체 등 모두 10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가 나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함께 모든 걸 축소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산단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얘가 미세먼지 훨씬 더 심하다고 봅니다. LG화학은 사과와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고 한화케미칼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배출 성적서 조작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알아서 오염 정도를 측정하라고 맡겨둔 셈이어서 어디든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아 기자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굴뚝에 달린 자동 측정기가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 보여줍니다. 주 기인하는 거는 질소산화물이 제일 높아요. 이 수치는 자치단체에도 자동 전달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굴뚝 측정기가 달린 업체는 전국 사업장 5만 8천여 곳 중 단 1%뿐입니다. 99%는 사업장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량을 측정해 기록을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염 관리를 사실상 사업장의 양심에 맡긴 셈입니다. 사업장과 대행업체는 오염 농도 측정을 대가로 1년에 많게는 10억 원을 주고 받습니다. 짬짬이와 조작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발고 의뢰하거든 계약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의리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 이거 왜 빼냐, 너희들 안 된다, 내야 된다.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기록 조작이 드러나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과태료나 벌칙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과 사물 인터넷 등을 감시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실효성 있게 보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셀프 측정 방식을 서둘러 보완하지 않으면 기록을 조작하고 오염물질은 내뿜는 현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집값 변동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달 초에 진행된 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두고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8개 구에서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표준주택으로 정한 이 집의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 지난해보다 42%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7%. 이웃 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주택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격차가 특히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9만 호 주택 중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의 한 주택은 특징이 비슷한 표준주택을 가까이 두고도 200m 떨어진 다른 주택을 기준 삼아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가격을 낮춘 구청도 다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정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이 지자체들, 각 구청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좀 가격을 일부러 낮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가격을 수정한 건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들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근거로 뭐 고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실수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시한 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입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집값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서 공시하게 돼 있죠.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슬기 기자입니다. 열람까지 다 마친 주택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다시 조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른 데다 시민단체가 감사까지 청구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작년에도 몇 천을 올리고 올해는 7천을 올렸어요. 안 쓰고 안 먹고 그 집 하나 챙겨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주택은 전체 조사 대상 9만 호의 0.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잘못 산정한 곳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점검한 만큼 다른 지역 고가 주택들도 가격을 제대로 매긴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어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율이 3% 이상 되는 모든 주택들을 조사해야 필요한 것이죠.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 기준에 맞췄고 감정원 검증까지 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상주하는 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그 검증 작업을 한 거고 저희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하는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산정 오류로 가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토부는 시군구별 변동률과 조사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커지는 가운데 공시가격은 이달 30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 곡이 실린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나오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와 영국 음반 차트에 이어 일본 오리콘 차트까지 석권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세를 몰아 다음 달엔 세계 8개 도시를 돌며 공연할 예정인데요. 화려하게 돌아온 방탄소년단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앨범과 해외 공연에 관해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새 앨범 분위기에 맞춘 화사한 무대에 그룹 방탄소년단이 섰습니다. 새 앨범은 팬들의 사랑에서 영감을 얻어 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말 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정말 그 과정과 그 감정이 궁금하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너무나 감사한 존재고 뭔가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준 우리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 세계의 뜨거운 반응에도 성적보다는 팬과 나누는 교감을 우선했습니다. 팬분들과 즐기기 위해 만든 앨범이라 팬분들과 저희가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목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5월에 예정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두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부분 다 상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긴가민가해서요. 그래서 한 부분 정도는 상을 탔으면 좋겠다.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스타로 자기 관리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너의 편이다. 무슨 일이 있건 상처를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되게 서로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뭔가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을 하고 행동을 더 잘하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은 2주 동안 국내에서 활동한 뒤 다음 달 해외 투어에 나섭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세계 8개 도시 5만석 이상의 스타디움에서만 공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소식 시작해 주시죠. 네, 뒤 화면 보시면요. 차명진 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예. 어제 세월호 막말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 그 차 전 의원이 속해 있던 대학교 동기들의 단체 대화방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화제였고 저도 계속 봤었습니다. 예. 네, 내용을 좀 다시 보면요. 그러니까 그 학교 동기인 한 교수가 차명진 전 의원에게 이제 욕을 하면서 정신 언제 차릴래? 라고 말을 하니까 차명진 님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을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또 어딜 도망가냐고 하면서 다시 초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차 전 의원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남은 동기들이 뭐 예전부터 아웃이었다, 뭐 완전 아웃이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거죠. 저 마지막에 예전부터 아웃이었다는 말은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동기들이 얘기하는 저 예전부터 아웃이었다라는 의미를 좀 묻고 싶어서 해당 교수를 접촉해 봤는데 예. 이번에 이 일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저 전해왔고요. 예. 대신 오늘 차 전 의원 관련한 얘기가 또 화제가 된 게 있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차 전 의원이 예전에도 소송에 걸려서 뭐 집을 팔았던 적이 있었다,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소송이 걸려서 집을 팔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는 차명진 전 의원이 직접 말했던 적도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 그 조합원 명단 공개하는데 조전혁 전 의원과 함께. 네, 거기 이제 의리상 부안해동 했다가 민사소송 걸려서 제가 국회의원 생활은 그래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밖에 없어서 집 팔고 전세를 가서 차액을 그 배상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정교조 명단 공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었는데 이때 져서 배상금을 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부안내동해서 참여했다가 네. 지금 좀 후회한다 이런 뉘앙스로도 읽히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저 라디오 방송에서 차 전 의원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후회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면은 9년 전에 하루 6,700원 그 최저 생계비 생활을 뭐 몸소 체험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뭐 황제 식사가 부럽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비아냥거린 사진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막말을 하고 사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막말이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까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의 이른바 5.18 망언도 벌써 징계가 2달 넘게 미뤄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당이 그 차명진 전 의원의 망언 그리고 5.18 망언 해당 의원들을 한꺼번에 징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글쎄요 뭐 이런 의심스러운 시각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SBS 노조가 지배주주인 태영건설 윤성민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콘텐츠 수익이 태영건설 핵심 관계자의 사익으로 빼돌려졌다는 건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유 경영의 분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분 61%를 가진 SBS 미디어홀딩스. 그 계열사인 SBS와 콘텐츠허브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허브가 태영건설 부회장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액도 2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SBS 노조 등은 태영건설 윤성민 회장과 이재규 부회장, 유종현 전 SBS 콘텐츠허브 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태영건설 CEO가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시청자의 몫인
SBS의 컨텐츠 수익 일부를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노조 반발의 핵심은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입니다. 2017년 윤세영 당시 SBS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아들과 동반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사장 임명 동의제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아들인 윤성민 태영건설 회장이 취임한 이후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SBS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게 노조 등의 주장입니다. SBS 방송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SBS 콘텐츠허브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경쟁 입찰로 선정됐고 회사에 손해도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태영 측은 현재로선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